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의 비밀 징조입니다. 저자는 초은 김승호,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승호, 주역 학자이자 작가이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지난 50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 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는 곳이 운명이다, 사람이 운명이다를 비롯해 주역 과학 입문서, 주역 원론 6권, 운을 부르는 아이로 키워라 등 다수가 있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점은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다. 징조와 점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점은 인간이 하늘에 묻는 것이고 징조는 묻지 않는데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미래를 알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이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사는가? 징조는 흔하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징조인 줄도 모르고 나타나지만 사람은 경계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경계심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징조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며 어떻게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어떤 미래를 예고하는지,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징조를 읽고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하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연을 살피고 미래를 가정해보는 습관. 자연을 자세히 살피면 미래와 연결된 고리를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이로 인해 어떤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넓게 살피는 것이다.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물론 공연히 걱정을 키우거나 망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10번 틀려도 한 번 맞출 수 있다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일이다. 앞에서 말했듯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공자도 인정했다. 세상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한 불안증이나 신경쇠약 증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약간씩만 미래를 염두에 두고 두루 살피며 살라는 뜻이다.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다. 모든 현상이 미래의 단서이기 때문이다. 별일 아닌 것에 운명의 힌트가 숨어있다. 최근 며칠 들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는가? 이는 혹시 어떤 징조가 아닐까? 지금 당장은 정확한 답을 몰라도 된다. 그 일과 관련된 미래를 자주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좋은 취미도 될 것이다. 어떤 미래는 조용히 찾아온다. 예를 들어보자. 60대 남성인 K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다. 수입은 별로 많지 않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K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이다. K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자는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최근 그에게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딸이 첫 월급을 받았다고 그에게 용돈을 준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취직한 것만도 대견한 일인데 월급을 탔다고 아빠 용돈까지 챙겨준 것이다. K는 속으로 많이 흐뭇했다. 그런데 K의 회사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받은 것이다. 어차피 받을 돈이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현찰이 생기니 기분이 좋았다. 딸에게 용돈도 받고 회사에서 밀린 임금도 받았기 때문에 K는 지갑이 두둑해졌다. 좋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는 얼마 전에 친구가 하는 일을 잠깐 도와주었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일은 아닌데 친구가 고맙다며 사례금을 준 것이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조금씩 돈이 생기는 듯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K는 앞으로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해봤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기분을 들뜨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과연 K에게 일어난 일은 징조라고 볼 수 있을까? 맞다. 충분히 징조로 볼 수 있다. 푼돈이라도 무언가 예상치 못한 돈이 자주 생기면 이는 좋은 징조이다. 이것은 풍산점이란 괴상이다. 이것은 모든 일이 점점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날은 모르는 일이다. 행운이란 뜻밖의 찾아오기 때문이다. K는 그 후에 회사에서 진급을 했고 딸이 스스로 벌었으니 살림살이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것은 앞으로 좋은 운명으로 가는 징조의 시작이다. 징조는 이렇게 찾아온다. 별일 아닌 것에서 운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즐거움이라도 자주 생기면 이는 운명이 점점 좋아지는 징조이므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다. 반대로 왠지 짜증나는 일이 자주 생기면 그 자체로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앞으로 더욱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씩은 스스로 느끼며 살 수밖에 없고 꼭 그래야 한다. 육감이라고 불러도 좋고 징조든 계시든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다. 매일 일어나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앞날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의 징조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보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징조로 해석해본다.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의 흐름을 항상 짐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징조를 해석하는 공부는 처음에는 엉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징조를 염두에 두면 어느새 운명을 짐작할 수가 있다. 좀 더 수준 높은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먼저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인가? P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이건 역시 어떤 징조가 아닐까? 물건이 거리에서 흩어지고 커피를 쏟고 짜증나는 전화를 2번이나 받고 공연히 남편에게 분노를 품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동안 일어났다고 하니 뭔가 좀 이상했다. 대부분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P에게 며칠 뒤 징조에 부합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봉투가 찢어지거나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큰 손해를 봤던 것이다.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정적인 피해도 컸다. 피는 나중에 친지들에게 유난히도 재수가 없었던 그날을 얘기했을 뿐 그것이 어떤 징조였다는 것, 이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모두 뜻이 있다. 그리고 같은 뜻을 지닌 사건은 함께 몰려다니는 법이다. 피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는 찢기고 쏟아지고 분해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무언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뜻이 있다. 얼핏 보기에 다른 사건도 뜻으로 보면 같은 것이 많다. 이를 살피는 것이 징조를 살피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는 오늘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세상 일은 같은 맥락의 사건이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징조를 오래 살피다 보면 신경쇠약이라도 걸릴 만큼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징조를 살피는 것은 매사에 조바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신의 비밀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옛날부터 많은 선각자들이 위험한 운명을 경고해 주어 피해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나의 경우 징조가 뚜렷할 때는 매사에 조심한다. 그리고 그 징조와 상징이 같은 일은 극력으로 피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는 수많은 위험을 피했다. 징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징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징조에는 좋은 것도 많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히 운명을 기다리면 된다. 좋은 징조에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옛날 선각자들은 동짓날에 외출조차 삼가하지 않았던가? 이날은 낮이 길어진다는 징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시절이 다가온다는 뜻이므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런 이유로 옛날 왕들은 동짓날에 성문을 굳게 닫고 행인도 단속했다. 물론 이런 일은 좋은 날을 기다리는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명은 더욱 굳건해진다. 옛말에 매사에 살얼음 밟듯 하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이다. 지나친 절약은 운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위축시킨다. 애는 매우 착실한 주부였다. 사치 부리는 일도 없고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고 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축도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절약이 아이들의 생활을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분식집 한번 못 가고 예쁜 운동화도 못 받았다. 물려받은 옷, 얻어온 옷을 그냥 입고 지냈다. 남편 역시 퇴근 후에 밖에서 차 한잔 못하고 일찍 귀가했다. 물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으니 항상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여름 휴가도 없었다. 가족 모두 사는 것이 고달플 뿐이었다. 그래도 저축을 하며 사니 미래는 불안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생활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남편은 오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이다. 회사에서 일찍 해고당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다.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나쁜 기질이 쌓여간다. 대학도 못 갈 것이고 친구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애네 가족은 현재 위태롭게 살아간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짠내나게 모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했다. 돈이란 써야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란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돈은 흐름이다. N처럼 흐름을 막고 가둬놓기만 하면 언젠가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맥없이 소진된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 치의 여유도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으니 불행이나 불운에 대한 저항력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힘도 없다. 그들의 영혼은 옥죄어져 있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재앙만 기다리는 셈이다. 세상을 바라볼 힘이 아예 없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지나치게 절약하다 보면 변화에 대처할 능력도 상실된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집안 사람과 누가 사귀고 싶어 할까? 운명이란 인간과 교류하면서 좋아지는 법인데 N의 가족은 현재 심하게 고립되어 있다. 호킹 박사의 블랙홀 연구 결과는 우주에서 어떤 정보도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우주에 있는 모든 역사가 보존된다는 뜻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와 과거는 현재라는 시점으로부터 존재의 양상이 현저히 바뀐다. 미래는 요동치는 존재다. 하지만 미래가 분명히 현재로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도 과거처럼 내일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미래는 과거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미래는 존재할 뻔하다가도 취소되기도 한다. 오늘은 분명한데 왜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킹 박사가 깊게 연구했다. 호킹 박사의 결론은 이렇다. 미래를 아는 것이 자연의 법칙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인간이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뜻이다. 미래는 알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자연의 법칙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호킹 박사는 절망했다. 그렇다면 점과 징조를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 문제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답은 아니오이다. 미래는 점과 징조를 용납한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주에는 무한한 사물들이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조물주가 무한히 많은 사물을 하나씩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것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고 번거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물질만 해도 그렇다. 자연계는 그야말로 무한한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었겠는가? 소금 따로, 설탕 따로, 식초 따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조물주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다. 좋은 방법이 있다. 처음에 딱 몇 가지 사물만 만들고 이것이 자동으로 파생되어 가게 만들면 된다. 물질의 경우는 단 92가지 원소만 있으면 우주에 무한히 많은 모든 사물을 다 만들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모양은 마치 원소처럼 기본 틀이 있어서 그것이 파생하면서 무수히 많은 모양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토록 다양한 모양들도 실은 몇 가지 프랙털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프랙털이란
전체와 부분이 닮아 있다는 개념인데 나뭇잎의 경우 기본 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점점 나뭇잎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이미 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 주변의 프랙털은 어디에든 널려 있다. 우리의 몸만 해도 그렇다. 몸의 모든 구조는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 이것도 프랙털 원소에 해당되는데 줄기세포도 바로 그것이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것도 척척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분은 전체를 닮아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 놓는 자리도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손바닥이 몸 전체와 대응하고 각 세포도 그 속을 보면 인체 전부와 대응하고 있다. 징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먼저 프랙털 개념을 익혀두면 좋다. 또는 원소의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앞에서 C라는 여성이 거리에서 취객에게 욕을 먹고 편의점에서도 주인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쫓겨났다. 이것은 신분이 추락한 것과 뜻이 같다고 해석했다. 신분이란 그 사람의 기본 틀로 그릇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 속에 들어가 신분을 표현한다. 모욕을 받으면 그 자체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할 것은 그와 유사한 일이 조만간 인생에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대비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그릇을 유난히 자주 깨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모종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다. 옷이 찢어져서 신체가 드러나는 것도 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바람이 날아다니는 것과 유사하다. 작은 애로사항은 큰 애로사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뜻을 살피고 그와 뜻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래의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가? 사업을 해서? 좋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이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상이 있다면 어떤가? 그 정도로도 안 된다.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이건 역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자본금을 마련할 것인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스토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충 얼버무려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는 지금과 똑같다. 그런 불투명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그렇듯하면 그는 미래를 본 것이다. 그가 본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최고의 진리이다.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렇듯한 소설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공간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공간 이전, 4차원 또는 공간 내면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영혼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공간에 있지 않으니
초월적 존재라는 것 뿐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는 속도가 무한대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 즉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훨씬 자유롭게 무한대의 속도로 다닐 수가 있다. 영혼은 공간의 내면에 존재하며 공간 밖에 있는 존재와 교류한다. 이 교류가 이루어진 순간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한다. 죽으면 이 교류가 끝날 뿐 영혼 자체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영혼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은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질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무한히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죽는 순간 몸이라는 물질 기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 후에는 남는 것이 없다. 영혼은 종교, 양심, 도덕의 근원이다. 이제부터 영혼이 있다는 결론을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하자. 영혼은 그 사람 자체이다. 뇌나 몸은 영혼의 소유물일 뿐이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바로 영혼의 운명인 것이다. 주인공이고 주체이고 최고의 가치인 영혼은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뇌에 정착한다. 이것이 바로 출생이다. 영혼은 원래 공간 이전의 존재로 우주 전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영혼이 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뇌에 깃들면 탄생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때부터 영혼은 몸에 딱 붙어서 몸과 하나가 된다. 이제 주도권이 몸으로 넘어간다. 영혼은 몸에 의해서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상태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영혼은 원래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잊어버린다. 오로지 몸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생이란 축복인가 구속인가? 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영혼은 몸을 얻음으로써 무한한 자유와 신통력을 잃었지만 대신 몸의 즐거움을 얻었다. 이것은 이익이 되는 일일까?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다. 육체의 즐거움을 얻는 대신 신통력을 잃어버렸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이 가끔 육감이 동하고 신통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영혼이 몸을 잠깐이나마 떠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뇌를 신통력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출산이란 것은 영혼이 신통력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자 계기이다. 동물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영혼과 뇌가 완벽하게 밀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신통력을 발휘한다. 개는 주인이 멀리 출장을 다녀올 때 역전의 마중을 나서기도 한다. 이것이 신통력이다. 그리고 이 힘은 개의 영혼이 잠시 뇌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쩌면 동물은 몸의 세계와 몸 밖의 4차원 세계를 동시에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물의 영혼은 몸과 밀착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것이다. 사람, 그 중에서도 무당은 종종 뇌를 떠나 영혼의 힘으로 신통력을 발휘한다. 예로부터 성각자, 성인, 그리고 도인들은 미래를 잘 예측했다. 다른 무엇보다 이들은 징조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인디언 할아버지들은 바람의 냄새를 맡고 기병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 나는 실제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기후를 예측하는 것을 종종 봐왔다. 징조는 기후 예측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무슨 대단한 관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상 일은 대개 프랙털 구조로
부분과 전체가 닮아있다. 때문에 부분을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 옛날 제갈공명이나 병법의 대가 손자는 병사들의 사소한 움직임에서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예측한 것이다. 징조의 종류는 참으로 많다. 의사들은 환자의 음성이나 안색을 살펴 병이 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예측한다. 우리나라 말에 낌새라는 것이 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징조의 느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뜻이다. 영혼이 꽉 조여서 자유가 없고 기계처럼 살아간다. 영혼이란 너무 자유로워서도 안 되지만 너무 부자유해서도 안 된다. 알의 경우는 영혼이 몸을 쫓아다니느라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혼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있어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생에서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것은 보람찬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다.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제법 근면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삶의 목적은 근면해지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알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갔고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을 가거나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일이다. 친구들과 차 한잔 할 시간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낼 바에는 직장도 그만두는 편이 좋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무방비라는 뜻이다.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저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게 자유를 주어 사방을 살피게 하고 운명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원래 미래를 방비하는 힘이 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다. 알은 현재의 영혼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영혼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영혼은 실로 많은 일을 한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분의 여유도 없이 일정이 꽉꽉 차 있다면 이는 재앙으로 떨어지는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인간 사회에 주말 휴일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럴 때까지 돈을 더 벌려고 나서면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끊으면 역풍이 돌아온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선 32강전에 출전했다. 첫 상대는 제법 강한 팀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작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처음부터 잘 풀려서 골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감독이 여러 명의 선수를 교체한 것이다. 저는 수비수였고 여기에 골키퍼도 교체했다. 1점도 귀한 상황에 한 골을 넣었으니 이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선수가 여러 명으로 교체됨으로써 축구의 흐름이 끊겼다.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찬물을 꽉 끼얹은 것과 같았다. 결정적인 것은 상대편이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편이 강하게 몰아붙일 때는 당황했는데 이제 몇 분 쉬고 나니 그들 특유의 실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우리는 수세에 몰리고 만 것이다. 잘 될 때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스포츠는 더욱 그렇다. 사업도 그렇다.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확장하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당분간 지내야 한다. 축구에서도 어렵게 한 골을 넣었다면 여세를 밀어붙여야 한다. 축구는 90분이지만 이는 우리의 일생과도 같다. 감독은 축구만 잘 알아서는 부족하다. 운이라는 것도 직감해야 한다. 기칠 운삼이라는 말도 있으니 세상 일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축구의 기량은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은 이것을 살리지 못했다. 당시 감독은 곧바로 경질되었다.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다.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흐름이 중요하다. 다름 아닌 투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천풍구라는 것은 갑자기 이상한 역풍이 발생한 것으로 인생살이라면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천풍구의 상황은 우리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부지런하게 궤도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즉, 얼마나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살았는가? 조금 했는가? 이 정도로는 하늘이 주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조금 착한 것은 그저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 뿐이다. 조금 착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복을 받으려면 인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주 대자연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굳이 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주를 해치는 존재는 언젠가 제거되고 말 것이다. 이로운 존재라면 어떨까? 이는 생태계가 보존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런 존재는 진화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그 이유 때문이라도 생태계가 그를 좋아하고 돕고 보존시킬 것이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하늘이 그를 도울 것이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돕는 것은 천지 대자연의 섭리이다. 다만 하늘이 언제 돕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하늘의 행운을 저축해 놓는 것과 똑같다. 하늘은 세상이 잘 되라고 창조했다. 그러므로 세상을 돕는 존재가 있다면 기필코 보호해주고 싶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운을 저축하라. 행운이 좀 늦어지더라도 만기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큰 행운이 아니면 어떤가? 적어도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 된다. 꿈에 조상님을 뵙고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이는 꿈과 당첨이 한 가지 틀에 묶여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조화는 곧 얽힘이고 동시성이다. 대자연에 이런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러한 현상에 편입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운명 개척에 활용할 수가 있다. 간단하다. 생활을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다. 한 달 내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돈은 절약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겠지만 행운의 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거나 도무지 사람 만날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못 가는 상황도 좋지 않다. 이렇게 살면 세상과의 얽힘이 사라지고 동시성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행운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보와 진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매일 생활이 똑같은 사람, 즉 단조로운 사람은 이미 조화가 상실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조용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운명이 특별해질 기회는 거의 없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가득 차 있다. 손뼉을 세게 치면 양손이 다 아픈 것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세상은 일방적이지 않다. 상호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우주 대자연이 공정하다는 뜻이다. 주면 받게 되고 빼앗으면 주게 된다. 모든 것이 공평하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만큼 우주로부터 되돌려받는다. 때문에 우주는 모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운명이라는 것,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작용한 것을 되돌려 받는 반작용일 뿐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누가 특별히 이익을 더 받을 수는 없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줄 수밖에 없다. 몰래 남의 돈을 훔치면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나중에 벌을 받는다. 인간의 법이 그를 단죄하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응징한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인 것이다. 그리고 우주 자체, 즉 하늘은 인간의 죄를 응징함으로써 우주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한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을 하늘이 아무렇게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운명을 달게 받아야 한다. 물론 어떤 운명은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깊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징조를 해석해 다가올 운명을 미리 대처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운명을 극복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에게 관대하다. 죄를 지은 만큼 반성하고 하늘에 그만큼 보상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죄를 감면해 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우주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늘은 인간에게 그리 가혹하지 않다. 인간에게 과도한 벌을 주어도 인간이 우주에서 사라진다면 하늘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주는 인간이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인간 또한 하늘이 살펴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은 최소한의 벌인 셈이다. 그리고 하늘은 우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 말은 곧 하늘이 인간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겸손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너무 힘들면 감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운명 개척이다. 어떻게 하면 나쁜 운명을 피하고 천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과거로부터 해왔던 나쁜 행동을 고치고 지난 일을 반성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각성을 한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늘이 주는 벌은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선도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인간이 행복해야 온 우주도 행복하다. 징조란 시간과 공간 속에 출현하는 모든 현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정체는 드러난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징조를 뒤늦게 깨닫는다. 징조란 요란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 어떤 징조들은 너무나 고요해서 매일 보고 있어도 그것이 징조인 줄 모른다. 주로 어떤 것이 그런 징조에 해당할까?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 그 자체가 징조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그 영향이 누적되고 때가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운명이라는 것은 조용히 조금씩 내리는 빗물 같아서 언제 졌는지 모르게 우리를 적신다. 소낙비는 순식간에 옷을 흠뻑 적시지만 가랑비는
당장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운명이 소리 없이 조금씩 찾아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운명의 세계에서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특별히 나빠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신이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항상 주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확인하고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한 징조는 딱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느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익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의 비밀 징조입니다. 저자는 초온 김승호,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승호, 주역 학자이자 작가이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지난 50년간 과학으로서의 주역을 연구해 주역 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는 것이 운명이다, 사람이 운명이다를 비롯해 주역과학 입문서, 주역 원론 6권, 운을 부르는 아이로 키워라 등 다수가 있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점은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다. 징조와 점은 이런 차이가 있다. 점은 인간이 하늘에 묻는 것이고 징조는 묻지 않는데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이다. 둘 다 미래를 알아내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이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사는가? 징조는 흔하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징조인 줄도 모르고 나타나지만 사람은 경계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경계심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징조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며 어떻게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어떤 미래를 예고하는지,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징조를 읽고 운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하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연을 살피고 미래를 가정해보는 습관. 자연을 자세히 살피면 미래와 연결된 고리를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이로 인해 어떤 연쇄의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원인이 무엇이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넓게 살피는 것이다.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물론 공연히 걱정을 키우거나 망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10번 틀려도 한 번 맞출 수 있다면 커다란 이익을 얻을 일이다.
앞에서 말했듯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공자도 인정했다. 세상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한 불안증이나 신경쇠약 증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약간씩만 미래를 염두에 두고 두루 살피며 살라는 뜻이다.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다. 모든 현상이 미래의 단서이기 때문이다. 별일 아닌 것에 운명의 힌트가 숨어 있다. 최근 며칠 들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듣는가? 이는 혹시 어떤 징조가 아닐까? 지금 당장은 정확한 답을 몰라도 된다. 그 일과 관련된 미래를 자주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좋은 취미도 될 것이다. 어떤 미래는 조용히 찾아온다. 예를 들어보자. 60대 남성인 K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다. 수입은 별로 많지 않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K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이다. K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자는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최근 그에게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딸이 첫 월급을 받았다고 그에게 용돈을 준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취직한 것만도 대견한 일인데 월급을 탔다고 아빠 용돈까지 챙겨준 것이다. K는 속으로 많이 흐뭇했다. 그런데 K의 회사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받은 것이다. 어차피 받을 돈이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현찰이 생기니 기분이 좋았다. 딸에게 용돈도 받고 회사에서 밀린 임금도 받았기 때문에 K는 지갑이 두둑해졌다. 좋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는 얼마 전에 친구가 하는 일을 잠깐 도와주었다. 돈을 받으려고 했던 일은 아닌데 친구가 고맙다며 사례금을 준 것이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조금씩 돈이 생기는 듯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K는 앞으로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해봤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기분을 들뜨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과연 K에게 일어난 일은 징조라고 볼 수 있을까? 맞다. 충분히 징조로 볼 수 있다. 푼돈이라도 무언가 예상치 못한 돈이 자주 생기면 이는 좋은 징조이다. 이것은 풍산점이란 괴상이다. 이것은 모든 일이 점점 잘 풀려나간다는 뜻이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날은 모르는 일이다. 행운이란 뜻밖의 찾아오기 때문이다. K는 그 후에 회사에서 진급을 했고 딸이 스스로 벌었으니 살림살이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것은 앞으로 좋은 운명으로 가는 징조의 시작이다. 징조는 이렇게 찾아온다. 별일 아닌 것에서 운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깃든 앞날을 보라.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즐거움이라도 자주 생기면 이는 운명이 점점 좋아지는 징조이므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운명을 예측할 수가 있다. 반대로 왠지 짜증나는 일이 자주 생기면 그 자체로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앞으로 더욱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씩은 스스로 느끼며 살 수밖에 없고 꼭 그래야 한다. 육감이라고 불러도 좋고 징조든 계시든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다. 매일 일어나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앞날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의 징조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보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징조로 해석해본다.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의 흐름을 항상 짐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징조를 해석하는 공부는 처음에는 엉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징조를 염두에 두면 어느새 운명을 짐작할 수가 있다. 좀 더 수준 높은 징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먼저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인가? P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이건 역시 어떤 징조가 아닐까? 물건이 거리에서 흩어지고 커피를 쏟고 짜증나는 전화를 2번이나 받고 공연히 남편에게 분노를 품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동안 일어났다고 하니 뭔가 좀 이상했다. 대부분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P에게 며칠 뒤 징조에 부합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는 봉투가 찢어지거나 커피를 쏟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큰 손해를 봤던 것이다.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정적인 피해도 컸다. P는 나중에 친지들에게 유난히도 재수가 없었던 그날을 얘기했을 뿐 그것이 어떤 징조였다는 것, 이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모두 뜻이 있다. 그리고 같은 뜻을 지닌 사건은 함께 몰려다니는 법이다. P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P는 찢기고 쏟아지고 분해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무언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뜻이 있다. 얼핏 보기에 다른 사건도 뜻으로 보면 같은 것이 많다. 이를 살피는 것이 징조를 살피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는 오늘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세상 일은 같은 맥락의 사건이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징조를 오래 살피다 보면 신경쇠약이라도 걸릴 만큼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징조를 살피는 것은 매사에 조바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신의 비밀인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옛날부터 많은 선각자들이 위험한 운명을 경고해 주어 피해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나의 경우 징조가 뚜렷할 때는 매사에 조심한다. 그리고 그 징조와 상징이 같은 일은 극력으로 피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는 수많은 위험을 피했다. 징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징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징조에는 좋은 것도 많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차분히 운명을 기다리면 된다. 좋은 징조에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옛날 선각자들은 동짓날에 외출조차 삼가하지 않았던가? 이날은 낮이 길어진다는 징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시절이 다가온다는 뜻이므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런 이유로 옛날 왕들은 동짓날에 성문을 굳게 닫고 행인도 단속했다. 물론 이런 일은 좋은 날을 기다리는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명은 더욱 굳건해진다. 옛말에 매사에 살얼음 밟듯 하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이다. 지나친 절약은 운을 고립시키고 영혼을 위축시킨다. 애는 매우 착실한 주부였다. 사치 부리는 일도 없고 늘 아끼고 절약하며 살고 있다.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저축도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절약이 아이들의 생활을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분식집 한번 못 가고 예쁜 운동화도 못 받았다. 물려받은 옷, 얻어온 옷을 그냥 입고 지냈다. 남편 역시 퇴근 후에 밖에서 차 한잔 못하고 일찍 귀가했다. 물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으니 항상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외식도 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여름 휴가도 없었다. 가족 모두 사는 것이 고달플 뿐이었다. 그래도 저축을 하며 사니 미래는 불안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생활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남편은 오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이다. 회사에서 일찍 해고당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다.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나쁜 기질이 쌓여간다. 대학도 못 갈 것이고 친구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애네 가족은 현재 위태롭게 살아간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짠내나게 모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했다. 돈이란 써야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란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돈은 흐름이다. N처럼 흐름을 막고 가둬놓기만 하면 언젠가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맥없이 소진된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 치의 여유도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으니 불행이나 불운에 대한 저항력이 아예 없는 상태이다.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힘도 없다. 그들의 영혼은 옥죄어져 있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재앙만 기다리는 셈이다. 세상을 바라볼 힘이 아예 없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지나치게 절약하다 보면 변화에 대처할 능력도 상실된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집안 사람과 누가 사귀고 싶어 할까? 운명이란 인간과 교류하면서 좋아지는 법인데 N의 가족은 현재 심하게 고립되어 있다. 호킹 박사의 블랙홀 연구 결과는 우주에서 어떤 정보도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우주에 있는 모든 역사가 보존된다는 뜻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래와 과거는 현재라는 시점으로부터 존재의 양상이 현저히 바뀐다. 미래는 요동치는 존재다. 하지만 미래가 분명히 현재로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도 과거처럼 내일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미래는 과거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미래는 존재할 뻔하다가도 취소되기도 한다. 오늘은 분명한데 왜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킹 박사가 깊게 연구했다. 호킹 박사의 결론은 이렇다. 미래를 아는 것이 자연의 법칙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인간이 미래를 아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뜻이다. 미래는 알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자연의 법칙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호킹 박사는 절망했다. 그렇다면 점과 징조를 통해서 미래를 아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 문제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답은 아니오이다. 미래는 점과 징조를 용납한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주에는 무한한 사물들이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조물주가 무한히 많은 사물을 하나씩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것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고 번거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물질만 해도 그렇다. 자연계는 그야말로 무한한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었겠는가? 소금 따로, 설탕 따로, 식초 따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조물주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다. 좋은 방법이 있다. 처음에 딱 몇 가지 사물만 만들고 이것이 자동으로 파생되어 가게 만들면 된다. 물질의 경우는 단 92가지 원소만 있으면 우주에 무한히 많은 모든 사물을 다 만들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모양은 마치 원소처럼 기본 틀이 있어서 그것이 파생하면서 무수히 많은 모양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토록 다양한 모양들도 실은 몇 가지 프랙털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프랙털이란 전체와 부분이 닮아 있다는 개념인데 나뭇잎의 경우 기본 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점점 나뭇잎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이미 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 주변의 프랙털은 어디에든 널려 있다. 우리의 몸만 해도 그렇다. 몸의 모든 구조는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 이것도 프랙털 원소에 해당되는데 줄기세포도 바로 그것이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것도 척척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분은 전체를 닮아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 놓는 자리도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손바닥이 몸 전체와 대응하고 각 세포도 그 속을 보면 인체 전부와 대응하고 있다. 징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먼저 프랙털 개념을 익혀두면 좋다. 또는 원소의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앞에서 C라는 여성이 거리에서 취객에게 욕을 먹고 편의점에서도 주인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쫓겨났다. 이것은 신분이 추락한 것과 뜻이 같다고 해석했다. 신분이란 그 사람의 기본 틀로 그릇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 속에 들어가 신분을 표현한다. 모욕을 받으면 그 자체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할 것은 그와 유사한 일이 조만간 인생에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대비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그릇을 유난히 자주 깨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모종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다. 옷이 찢어져서 신체가 드러나는 것도 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바람이 날아다니는 것과 유사하다. 작은 애로사항은 큰 애로사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뜻을 살피고 그와 뜻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래의 부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거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가? 사업을 해서? 좋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이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상이 있다면 어떤가? 그 정도로도 안 된다.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이건 역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의 자본금을 마련할 것인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스토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충 얼버무려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는 지금과 똑같다. 그런 불투명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그렇듯하면 그는 미래를 본 것이다. 그가 본 미래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최고의 진리이다.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그렇듯한 소설을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영혼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공간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공간 이전, 4차원 또는 공간 내면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영혼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공간에 있지 않으니 초월적 존재라는 것 뿐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는 속도가 무한대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 즉 광속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러나 영혼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훨씬 자유롭게 무한대의 속도로 다닐 수가 있다. 영혼은 공간의 내면에 존재하며 공간 밖에 있는 존재와 교류한다. 이 교류가 이루어진 순간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한다. 죽으면 이 교류가 끝날 뿐 영혼 자체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영혼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은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질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무한히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죽는 순간 몸이라는 물질 기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 후에는 남는 것이 없다. 영혼은 종교, 양심, 도덕의 근원이다. 이제부터 영혼이 있다는 결론을 갖고 다른 것을 얘기하자. 영혼은 그 사람 자체이다. 뇌나 몸은 영혼의 소유물일 뿐이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바로 영혼의 운명인 것이다. 주인공이고 주체이고 최고의 가치인 영혼은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뇌에 정착한다. 이것이 바로 출생이다. 영혼은 원래 공간 이전의 존재로 우주 전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영혼이 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뇌에 깃들면 탄생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때부터 영혼은 몸에 딱 붙어서 몸과 하나가 된다. 이제 주도권이 몸으로 넘어간다. 영혼은 몸에 의해서 부자연스러워지고 그 상태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영혼은 원래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잊어버린다. 오로지 몸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생이란 축복인가 구속인가? 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영혼은 몸을 얻음으로써 무한한 자유와 신통력을 잃었지만 대신 몸의 즐거움을 얻었다. 이것은 이익이 되는 일일까?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다. 육체의 즐거움을 얻는 대신 신통력을 잃어버렸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이 가끔 육감이 동하고 신통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영혼이 몸을 잠깐이나마 떠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뇌를 신통력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출산이란 것은 영혼이 신통력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자 계기이다. 동물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영혼과 뇌가 완벽하게 밀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신통력을 발휘한다. 개는 주인이 멀리 출장을 다녀올 때 역전의 마중을 나서기도 한다. 이것이 신통력이다. 그리고 이 힘은 개의 영혼이 잠시 뇌를 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쩌면 동물은 몸의 세계와 몸 밖의 4차원 세계를 동시에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물의 영혼은 몸과 밀착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것이다. 사람, 그 중에서도 무당은 종종 뇌를 떠나 영혼의 힘으로 신통력을 발휘한다. 예로부터 성각자, 성인, 그리고 도인들은 미래를 잘 예측했다. 다른 무엇보다 이들은 징조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 인디언 할아버지들은 바람의 냄새를 맡고 기병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 나는 실제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기후를 예측하는 것을 종종 봐왔다. 징조는 기후 예측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 무슨 대단한 관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상 일은 대개 프랙털 구조로 부분과 전체가 닮아 있다. 때문에 부분을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 옛날 제갈공명이나 병법의 대가 손자는 병사들의 사소한 움직임에서 전투의 결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예측한 것이다. 징조의 종류는 참으로 많다. 의사들은 환자의 음성이나 안색을 살펴 병이 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예측한다. 우리나라 말에 낌새라는 것이 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징조의 느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뜻이다. 영혼이 꽉 조여서 자유가 없고 기계처럼 살아간다. 영혼이란 너무 자유로워서도 안 되지만 너무 부자유해서도 안 된다. 알의 경우는 영혼이 몸을 쫓아다니느라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혼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있어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생에서 쉴 틈 없이 바쁘다는 것은 보람찬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다.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제법 근면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삶의 목적은 근면해지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알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갔고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을 가거나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일이다. 친구들과 차 한잔 할 시간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낼 바에는 직장도 그만두는 편이 좋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재난에 대해서 무방비라는 뜻이다.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저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게 자유를 주어 사방을 살피게 하고 운명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원래 미래를 방비하는 힘이 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다. 알은 현재의 영혼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영혼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영혼은 실로 많은 일을 한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분의 여유도 없이 일정이 꽉꽉 차 있다면 이는 재앙으로 떨어지는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인간 사회에 주말 휴일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럴 때까지 돈을 더 벌려고 나서면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끊으면 역풍이 돌아온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선 32강전에 출전했다.
첫 상대는 제법 강한 팀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작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처음부터 잘 풀려서 골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감독이 여러 명의 선수를 교체한 것이다. 저는 수비수였고 여기에 골키퍼도 교체했다. 1점도 귀한 상황에 한 골을 넣었으니 이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선수가 여러 명으로 교체됨으로써 축구의 흐름이 끊겼다.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찬물을 꽉 끼얹은 것과 같았다. 결정적인 것은 상대편이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편이 강하게 몰아붙일 때는 당황했는데 이제 몇 분 쉬고 나니 그들 특유의 실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우리는 수세에 몰리고 만 것이다. 잘 될 때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스포츠는 더욱 그렇다. 사업도 그렇다.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확장하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당분간 지내야 한다. 축구에서도 어렵게 한 골을 넣었다면 여세를 밀어붙여야 한다. 축구는 90분이지만 이는 우리의 일생과도 같다. 감독은 축구만 잘 알아서는 부족하다. 운이라는 것도 직감해야 한다. 기칠 운삼이라는 말도 있으니 세상 일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축구의 기량은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은 이것을 살리지 못했다. 당시 감독은 곧바로 경질되었다.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다.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흐름이 중요하다. 다름 아닌 투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천풍구라는 것은 갑자기 이상한 역풍이 발생한 것으로 인생살이라면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천풍구의 상황은 우리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부지런하게 궤도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즉, 얼마나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살았는가? 조금 했는가? 이 정도로는 하늘이 주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조금 착한 것은 그저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 뿐이다. 조금 착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복을 받으려면 인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주 대자연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굳이 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주를 해치는 존재는 언젠가 제거되고 말 것이다. 이로운 존재라면 어떨까? 이는 생태계가 보존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런 존재는 진화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그 이유 때문이라도 생태계가 그를 좋아하고 돕고 보존시킬 것이다. 세상에 이로운 사람은 하늘이 그를 도울 것이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돕는 것은 천지 대자연의 섭리이다. 다만 하늘이 언제 돕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하늘의 행운을 저축해 놓는 것과 똑같다. 하늘은 세상이 잘 되라고 창조했다. 그러므로 세상을 돕는 존재가 있다면 기필코 보호해주고 싶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운을 저축하라. 행운이 좀 늦어지더라도 만기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큰 행운이 아니면 어떤가? 적어도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 된다. 꿈에 조상님을 뵙고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이는 꿈과 당첨이 한 가지 틀에 묶여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좋아이다. 좋아는 곧 얽힘이고 동시성이다.
대자연에 이런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러한 현상에 편입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운명 개척에 활용할 수가 있다. 간단하다. 생활을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다. 한 달 내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돈은 절약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겠지만 행운의 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거나 도무지 사람 만날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못 가는 상황도 좋지 않다. 이렇게 살면 세상과의 얽힘이 사라지고 동시성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행운도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보와 진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매일 생활이 똑같은 사람, 즉 단조로운 사람은 이미 조화가 상실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조용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운명이 특별해질 기회는 거의 없다.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가득 차 있다. 손뼉을 세게 치면 양손이 다 아픈 것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세상은 일방적이지 않다. 상호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우주 대자연이 공정하다는 뜻이다. 주면 받게 되고 빼앗으면 주게 된다. 모든 것이 공평하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만큼 우주로부터 되돌려받는다. 때문에 우주는 모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운명이라는 것,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작용한 것을 되돌려 받는 반작용일 뿐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누가 특별히 이익을 더 받을 수는 없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줄 수밖에 없다. 몰래 남의 돈을 훔치면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나중에 벌을 받는다. 인간의 법이 그를 단죄하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응징한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인 것이다. 그리고 우주 자체, 즉 하늘은 인간의 죄를 응징함으로써 우주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한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을 하늘이 아무렇게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운명을 달게 받아야 한다. 물론 어떤 운명은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깊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징조를 해석해 다가올 운명을 미리 대처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운명을 극복할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에게 관대하다. 죄를 지은 만큼 반성하고 하늘에 그만큼 보상한다면 하늘은 반드시 죄를 감면해 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우주는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늘은 인간에게 그리 가혹하지 않다. 인간에게 과도한 벌을 주어도 인간이 우주에서 사라진다면 하늘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주는 인간이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인간 또한 하늘이 살펴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은 최소한의 벌인 셈이다. 그리고 하늘은 우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 말은 곧 하늘이 인간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겸손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너무 힘들면 감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운명 개척이다. 어떻게 하면 나쁜 운명을 피하고 천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과거로부터 해왔던 나쁜 행동을 고치고 지난 일을 반성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각성을 한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늘이 주는 벌은 인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선도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인간이 행복해야
온 우주도 행복하다. 징조란 시간과 공간 속에 출현하는 모든 현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그 정체는 드러난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징조를 뒤늦게 깨닫는다. 징조란 요란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 어떤 징조들은 너무나 고요해서 매일 보고 있어도 그것이 징조인 줄 모른다. 주로 어떤 것이 그런 징조에 해당할까? 바로 우리가 사는 환경 그 자체가 징조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결국 그 영향이 누적되고 때가 되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운명이라는 것은 조용히 조금씩 내리는 빗물 같아서 언제 젖는지 모르게 우리를 적신다. 소낙비는 순식간에 옷을 흠뻑 적시지만 가랑비는 당장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운명이 소리 없이 조금씩 찾아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운명의 세계에서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특별히 나빠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신이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항상 주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확인하고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한 징조는 딱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느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익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